바이러스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생생한 사스, 메르스, 그리고 지금 이 코비드 19 이런 것들은 폐렴을 동반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증상이 없는 시기가 상당히 좀 길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증상 시기에 여러 사람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감염되고 한 2주 정도 되면은 바이러스 배출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이제 대개 한 달 정도가 되면은 여기 각종 장기에 영향을 끼쳤던 이런 증상들이 보통은 사라지지만, 한 달이 지나도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포스트 어큐트 코비드 19 신드롬, 기니까 롱 코비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 등장하면서 또 예방 접종을 하신 분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감염이 돼도 상당히 증상이 가벼워진 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감염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탈모가 너무 심해서 상당한 그 걱정을 안고 사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치료받는 과정에서 치매가 발생해서 이거는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약한 질병은 좀 우리가 피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이 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데요. 굉장히 전파력이 높다. 또 하나는 힘들게 지금 우리 이상 반응을 극복해가면서 예방 접종을 했는데 백신 효과를 저해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할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몸에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바이러스 이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우리 몸의 ACE2 이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지 들어가게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이 일정한 부분에서 지금 계속 뮤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의 이제 감염력이나 병원성, 얼마나 중증을 일으키느냐, 또 백신 효과를 얼마만큼 무력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학적으로 얼마만큼의 위험하냐에 따라서 우려 변이와 관심 변이로 나누고 있는데, 이 우려 변이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주 우세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변경된 그 사연에는 처음에 우리가 우한 폐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명을 붙이니 거기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이런 게 컸죠. 그래서 그리스 문자를 따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에타, 로타, 카파, 람다, 뮤, 이 8월 말에 이제 새로 등장한 콜롬비아의 뮤라든지, 지금 페루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이 람다 바이러스, 일본에도 등장했죠. 이건 이제 관심 변이 바이러스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델타 변이가 이제 등장하니까 또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기존의 이제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보통 비변이 바이러스 혹은 기존 바이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대조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비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델타 변이가 한 2.7배, 알파, 이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는 한 1.6배 정도 전파력이 더 강하더라,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낮은 연령층에서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이런 통계들도 나왔습니다. 자, 델타도 문제가 되는데, 이 델타 바이러스가 또 한 번 뮤테이션을 일으킨 게 델타 플러스 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 8월 3일 날쯤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가족 간에 가족 2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델타 플러스 변이더라. 그런데 감염 루트를 모릅니다. 자, 여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어요. 여기 이분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해외를 다녀오셨어요. 다시 국내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델타 플러스의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변이 바이러스와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조금 차이라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어떤 증상들을 많이 보였냐, 막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도 굉장히 심하고 미각도 잃고 후각도 잃고 이런 이제 증상들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 나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좀 줄고 호흡기 증상도 조금 가벼우면서
무증상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매일 아침 들어가실 때마다 발열 체크를 하잖아요. 열이 안 난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스크리닝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줄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증상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자들의 이 발생 양상인데요. 이제 작년에 초창기에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가 이건 이제 사망하는 환자의 그 양상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접종들을 하고 감소해서 우리가 안심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영국발 변이가 나타나면서 그거에 따라서 환자 수가 다시 급증을 하게 되고 또 조금 감소 추세를 보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델타가 극성을 부리면서 이렇게 지금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4차 감염 그 4차 유행 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제일 최근 WHO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2,300만 그리고 사망자는 460만 이걸 계산해 보니까 치명률이 한 2.0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숫자는 뭐 에브리데이 변하는 숫자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차, 2차, 3차, 4차 유행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10일까지 우리나라에 발생됐었던 환자 27만 2,982명을 분석한 이 결과인데요. 누가 좀 많이 걸리고 있나 하고 봤더니 인구 10만 명당 비율에서 20대가 가장 많고 다음이 30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추정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연령대가 현재까지는 접종률이 좀 낮죠. 그러니까 감염에 취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빨리 최소화하려면 접종률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거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접종하는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망자를 좀 줄이고 싶은데 이 치명률이 어떤가 하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니 20대 미만에서는 뭐 거의 우리가 무시를 해도 되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60대가 되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죠. 80대에 감염되면은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올해 그 연초에 누구부터 접종을 시작했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하고 무관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다들 여러분들도 접종을 하셨겠지만 접종하시고 지금 이상 반응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백신은 지금 뭘 기대하고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되냐? 지금 여기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얘가 이제 몸속에 못 들어오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 못 들어오게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할 거냐? 이 접종이라는 걸 백신 접종이라는 걸 통해서 몸 안에 이물질을 넣어주고 여기에 대응하는 물질을 이제 만드는 게 B셀에서 중화항체예요. 이 중화항체를 갖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얘를 에워싸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백신이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체 역할하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T셀에서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 B셀이 다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세포를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백신은 아주 다양한 기술에 의해서 지금 백신이 생성이 되고 있고 이 코로나19 백신은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거죠. 그동안 대부분의 이제 백신들은 이런 방법으로 나옵니다.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께서 맞으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제조합 백신이고요. A형 간염은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메신저 RNA 백신은 이번에 처음 이제 실용화가 된 거죠. 이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항원 유전자를 얹어가지고 접종을 하는 이런 방법.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되겠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그 항원 유전자를 직접 RNA 형태로 몸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몸 안에 들어온 이 항원 유전자는 사라지게 만드는 기술이 지금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의 제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예방 효과가 뛰어나야 되고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접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보느냐? 이게 임상에서 유효성 기준이 50% 이상입니다. 이 50%라는 거는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이 감염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50%를 넘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는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 반응은 조금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상식적입니다. 자, 올해 이제 초에 이 여러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이 제약회사마다 우리 백신의 효과는 얼마나 됩니다 하는 이런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여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제 데이터들은 계속 연구자, 연구 대상자에 따라서 수치가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화이자, 모더나는 상당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낮은 이런 예방 효과를 보여서 저희도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지만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지난달에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굉장히 유명한 병원입니다. 여기서 한 5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은 예방 효과가 어떻게 될까 하고 본 건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한 이 정도였었는데 7월이 되니까 조금 감소했고, 화이자는 이게 상당히 좀 감소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부스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 시점에는 벌써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도 이제 부스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자, 예방접종 후의 이상 반응은 어쨌든 모든 나타나는 반응을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예방접종하고 인과성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WHO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나필락시스, 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요. 이 길랑발에 나타나면은 전신에 마비가 와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중증 합병증인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른 백신에서도 아주 빈도가 낮았지만 없던 질병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모세혈관 누출증, 이런 것들은 기존 백신 접종에서 우리가 상당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이상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10,000여 명의 신고되신 분들을 보고 언제쯤 이런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지를 봤더니 맞은 첫날, 대개는 하루 지나서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호소하는 이런 경우가 좀 줄어든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도 접종하시고 백신 휴가를 맞으실 텐데요. 보통 이제 요거 전후해서 이렇게 백신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예방접종을 좀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죠.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다. 또 이건 아니더라도 샴푸라든지 생활 세제, 염색약, 뭐 샴푸약, 그다음에 주방 세제, 이런 성분 중에 폴리에틸렌 글리콜, PG라고 얘기하는 성분에 알레르기 받는 사람 보인 사람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폴리소베이트라는 물질에 심한 알레르기를 보였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맞지 않도록 권합니다. 여러분들께 배포된 그 교재에는 다른 백신은 그럼 같이 맞아도 되냐? 이 당시에는 이제 최소 14일 간격을 두고 맞으세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 8월 말에 이런 규정이 권고 사항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변경된 것 중에 다른 백신하고 같이 이렇게 접종 간격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 또 이 당시에는 이제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임신부도 접종을 권고한다.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접종 받으시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많이 지켜주셔야 되죠. 컨디션 좋은 날일 때 접종해야 되는 거는 뭐 상식적인 거고, 또 아나필락시스라는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기간에서 한 30분씩 앉아서 이상 유무를 관찰하셨던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도 당일날 술, 샤워 이거 절대 금하지 않죠. 금하고 있죠. 그리고 한 접종 후 일주일 동안은 심한 운동은 하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한 길게는 28일, 짧게는 뭐 한 48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심장에 이 염증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이게 백신하고 인과관계가 있냐? 아니면 일반적인 뭐 다른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있나? 감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최소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주셔야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중증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거는 병원을 당연히 가셔야 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을 맞으신 분 중에는 이제 혈전증이 문제가 돼서 혹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필러들을 얼굴에 많이 하는데요. 거기가 부종이 생겼다. 다리 한쪽이 굉장히 붓고 아프다. 접종한 부위도 아닌데 멍이 들고 출혈이 생긴다. 이런 경우들은 혈전증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뭐 밤이라도 응급실을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이 주사를 접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수일 이내에 혹시 이런 증상이 생길까봐 가슴의 통증, 압박감,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빨리 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지난 7월 말부터 대규모 사업장에 부속 의원이 있는 사업장들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많이 해서 20, 30대도 접종이 1차, 지금 2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 중에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환자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불안해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득이 크다. 그래서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이득이 있느냐? 자, 초창기에는 이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날이 머지 않았을 거야. 이런 집단 면역 확보를 굉장히 크게 내걸었지만 지금 요거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사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맞아야지 집단 면역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감염을 나 스스로 돌파 감염이 있지만 좀 예방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다른 분들의 건강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실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망하는 경우가 적고 중환자실 가서 치료받아야 될 일이 적으니 이게 사실 만일에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의료체계 과부하가 걸려서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마비가 와서 응급실에 가서 나 지금 빨리 스텐트 놔야 되는데 그런 치료가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럼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살펴봤고 건설업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잘 하고 있겠지만 또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에 작업 중지권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지금 이제 많은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아주 고무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계속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에다가 다시 업데이트해서 사업장에 맞게끔 지금 대응 지침을 발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사업장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포괄적인 예방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고 또 하나는 실제 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응 방안인데 이 후자는 지금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우리는 감추지 않고 신고만 하면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 잘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사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방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뭘 좀 살펴야 되느냐?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자체 점검 항목으로 이렇게 크게 7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혹시 건설 현장에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 노동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상당히 초창기에 초반에 적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결국 그 주위 국가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체계에 위기가 찾아왔죠.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장 자체 점검표에 가면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대로 안 되어 있느냐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확인이 안 됐다면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방역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우리 근로자 각 개인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코로나 종식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금 한 60여 명의 환자가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했었을 거고 자가격리 대상자인데도 출근해라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이 언론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됐었는데요. 실제 이제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 사업장들을 살펴보면 뭐가 문제냐? 일단 마스크를 벗는 공간에서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양치질을 공용으로 하는 그런 화장실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정말 그 확진자와 그 일반인이 겹친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감염된 사례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죠. 또 이렇게 탈의실, 쉬는 공간에서 간식을 먹는다든지 마스크를 벗는 일이 자주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전지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파 경로는 비말 접촉, 공기 전파인데 지금은 거의 반수가 환자가 한 사람이 생기면 이제 그 환자로 인해서 이 환자는 어디서 감염된지 지금 잘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주위 사람들을 전파시키는 이제 이런 양상들을 되게 보이게 되는데 이제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표면에 묻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뭐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를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된다. 더더욱이 밀집 환경, 밀접, 밀폐 이런 공간에서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주점을 중심으로 환자가 계속 퍼져나가서 한 300명 이상의 환자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 당시에 환자의 구성비를 보면 대부분이 30대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파를 시키면서 학원을 중심으로 이게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생겼는데 주로 10대, 20대가 많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또 여기서 이제 다른 주점에 가서 이렇게 옮긴 이런 사례들은 보면 30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20대 미만의 이 청소년들이 접종을 빨리 받아야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여기 이제 헬스클럽의 스피닝 강사인데 이 강사로 인해서 수십 명의 환자가 지금 발생한 사례입니다. 여기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시뮬레이션을 한 게 이분이 기침을 하고 한 2분쯤 됐을 때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퍼지냐 하고 본 건데 바이러스가 여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계가 안 되는 장소에 퍼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 운동하신 분들은 대사율도 높고 그러니까 상당히 감염 우려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밀 환경에서는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환기를 좀 시킵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가는 이렇게 3T 전략을 해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잘하고 있고 격리 이런 시스템도 잘 가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특히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은 절대로 소홀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건 지금 미국 사례인데요. 7월 3일 올해 얘기죠. 7월 3일부터 7월 17일에 매사추세츠의 어느 한 마을에서 야외에서 집단 행사를 했습니다. 자, 7월 3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이틀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계속 환자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여기는 다 백신 맞은 사람, 돌파 감염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미국 CDC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이제 이런 정책이 바뀌었고 사실 이 그래프는 굉장히 여러 점을 시사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굉장히 속도전으로 해서 접종률을 가파르게 이렇게 높였어요. 자, 그러니까 환자가 눈에 띄게 줄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명 근처까지 하루에 발생을 하니까 마스크 완화 정책을 쓴 거죠. 자, 이제 야외에서는 이렇게 이 아이들처럼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녔는데
그 평화가 한 달이 못 갔죠. 갑자기 환자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접종을 한 시점에서도 마스크가 굉장히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이 점을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1급 방진 마스크를 쓰는 건설 현장, 뭐 대부분 우리 소음, 분진 이런 것들 유해인자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이분이 밖에까지 이걸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도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장에서 이거는 본인은 이제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에는 나는 지금 여기를 통해서 계속 바이러스를 많이 뿜어내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보건용 마스크를 쓰되 제대로 잘 써야 된다, 이런 거고요. 지금 예방접종이 완료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많은 사업장에서 일단 밖에서는 잘 써주시고 실내에 들어오면은 턱 마스크를 하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절대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탁구 선수처럼 페이스 실드까지 하고 다니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마스크만이라도 철저하게 착용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건설 현장에는 수많은 그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본국에 안 가서 우리가 안심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동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월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를 매달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도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등장하는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사스, 뭐 메르스 다 굉장히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들었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지만 지금은 뭐 거의 공존하는,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도 빨리 이 대열에 좀 끼워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신 접종을 빨리 완료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이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이런 사업장 대응 지침, 점검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건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근로자로 하여금 이런 방역 지침, 생활 그 사회거리 두기 이런 수칙들을 항상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안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